정호야, 상속은 너무 일찍 해주는 거 아니다. 또 시작이네. 아니 진짜야. 내 주변에도 벌써 몇 명 봤어. 자식도 자기 살 길 바쁘다.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세월 지나면 다 달라져.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나도 그랬고 우리 형님도 그랬고. 틀림없이 나중에 서운한 일 생긴다. 그 정도로 날 걱정해 주는 거야? 남겨. 네 목, 돈 말고 네 인생. 야, 너희들 드라마 작가 해라. 그때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돈 따지는 게 더 이상하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골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바람도 적당했고 잔디도 곱게 깔려 있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으며 공을 쳤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골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거, 아직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아직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꽤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주차장에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골프가 끝나고 친구들과 천천히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골프백을 끌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 사장 샷 좋더라. 샷은 좋은데 퍼터가 문제지. 나이 먹으니까 허리가 먼저 안다니까. 그런 시답잖은 농담에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야 덜 초라해 보여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친구 박 사장 며느리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는 박 사장의 골프백을 자연스럽게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김 사장 며느리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많이 걸으셨죠?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말 한마디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듣는 제가 다 따뜻해질 만큼요. 친구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없으면 난 이제 아무 데도 못 다녀. 그런 소리 하지 마. 자랑하는 거 다 알아.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 멋쩍게 따라 웃었습니다. 마치 부럽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기다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람처럼, 마치 혼자 돌아가는 길이 조금도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저는 제 골프백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제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자네는 누가 데리러 안 와? 다른 친구가 받아쳤습니다. 저 양반은 아직 젊어서 괜찮아. 택시 타고 훨훨 다니잖아.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내가 아직 기사 딸 나이는 아니지.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를 데리러 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니, 사실은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친구들의 차가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잠시 뒤 넓은 주차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골프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프장 깃발이 멀리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면 됐습니다. 그냥 휴대전화를 꺼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집은 있었습니다. 깨끗한 오피스텔. 냉장고에는 반찬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보, 왔어. 그 한마디를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밥 먹었어? 하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 끄는 소리로 저를 반겨주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을 자는 방이 되었고 우편물이 쌓이는 곳이 되었고 제가 늙어가는 소리를 혼자 듣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외롭구나. 정말 많이 외롭구나.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외로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래전부터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너무 일찍 다 주는 거 아니다. 자식도 자기 살길 바쁘다. 나중에 서운한 일 생긴다. 그때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돈 따지는 게 더 이상하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재산은 너무 일찍 다 주는 거 아니다. 자식도 자기 살길 바쁘다. 나중에 서운한 일 생긴다. 그때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돈 따지는 게 더 이상하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아들 등록금, 딸 결혼자금, 아내 병원비, 손주 용돈까지 제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 저는 제 몫의 재산도 정리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미리 주면 제 마음도 전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통장 이체처럼 정확히 전달되지 않더군요. 내가 준 것은 돈이었는데 내가 잃은 것은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자의, 남편의 자의, 가족 안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의 자리, 그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골프장 주차장에서 저는 택시를 기다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 나이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자식들 바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가? 정말 이게 내가 원한 노후였나? 그리고 그 질문은 그날 이후 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에게 미리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지키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골프장 주차장에 혼자 남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서야 자기 인생을 다시 찾아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친구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1막 그래도 나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누가 들으면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이제 늙었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저도 제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아직 청춘 같은데, 어떤 날은 양말 한 짝 신는 일에도 숨이 찹니다. 몸은 69인데 마음은 아직도 쉰쯤에서 서성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를 이미 노인으로 부르더군요. 병원 접수대에서도, 은행 창구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낯설었습니다.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나이 드는 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어느 날 계단이 높아 보이고, 어느 날 글씨가 흐릿해지고, 어느 날 자식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지면서 조금씩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출근했고, 눈이 쌓인 날에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었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면 고개를 숙였고, 후배가 실수하면 대신 책임을 졌고, 월급날이면 제 통장보다 가족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프다고 쉽게 쉬지 않았고, 힘들다고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졸면서도 집 앞에 도착하면 괜히 허리를 폈습니다. 아이들이 볼까봐, 아내가 걱정할까봐, 아버지는 지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왔습니다. 정년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작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모님으로 자주 오세요. 말은 고마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회사 문을 나가면 그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의 책상이 된다는 것을요.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낡은 머그컵도 넣었습니다. 서류철 몇 개와 볼펜, 그리고 35년의 시간이 작은 종이 상자 하나에 담겼습니다. 그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상하게 손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쪽을 통째로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참 밝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밝은 햇빛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몰랐습니다. 평생 아침에는 회사로 갔고 저녁에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단순한 길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갈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라니.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는 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년퇴직한 늙은이를 누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 아내는 국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사람으로 살았잖아. 이제는 당신 사람으로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 사람,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아버지로 살았고, 딸 아버지로 살았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았고, 한 회사의 직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이름으로 산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둘이 천천히 늙어가고,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들 크는 것도 보고, 명절이면 아이들이 찾아와 북적이고, 그렇게 평범한 노후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젊을 때 저는 참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외식 한 번을 해도 메뉴판 오른쪽 가격부터 봤습니다. 아이들 운동화는 새 것을 사주면서 제 구두는 밑창을 덧대 신었습니다. 아들은 학원에 보내야 했고, 딸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고, 아내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애들 먼저 해. 그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도 얼마나 갖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예쁜 옷도 사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을 것이고,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크면, 집 장만하면,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그렇게 미루다 보니 우리의 나중은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날,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도 많이 쉬었지만, 합격 통지서를 보던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하던 날도 그랬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는 딸을 보는데 분명 웃어야 하는 자리인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나? 한 손에 안고 병원 문을 나서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남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울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울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은 결혼했고, 딸도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작고도 강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손주를 안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여보, 얘 눈이 당신 닮았어. 코는 당신 닮았지.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명절이면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가득했고, 거실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아내는 전을 부치고, 저는 손주들 몰래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비밀 하나가 저를 며칠 동안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거라고.
조금씩 늙어도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챙기고 서로 기다리는 가족으로 남을 거라고 그 믿음은 너무 단단해서 금이 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년퇴직 후 몇 년 동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침 산책도 했고 동네 시장도 함께 다녔습니다. 아내는 생선을 고를 때 유난히 깐깐했습니다. 이건 눈이 탁해. 이건 오늘 들어온 게 아니야. 저는 옆에서 괜히 아는 척 했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아내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장을 못 보지. 그런 말조차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 발장을 끼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부끄러워서 잘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 오히려 그런 게 덜 부끄러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짧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말했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야지. 한 달은 못 살아도 보름은 살아보자. 아침엔 바닷가 걷고 점심엔 갈치조림 먹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꼭 가자. 그런데 인생은 이상합니다. 꼭 가자고 마음먹은 일은 자꾸 미뤄지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어느 날 문 앞에 와 서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두부와 호박, 양파와 청양고추 냄새가 섞여 집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떨어졌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요. 왜 그래? 제가 묻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황한 얼굴, 겁먹은 얼굴, 그리고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얼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손에 힘이 안 들어가. 그 한마디가 우리 노후의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다시는 열 수 없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떨어진 국자 하나가 우리 집의 웃음소리를 조금씩 가져갈 줄은. 그리고 몇 년 뒤 제가 골프장 주차장에서 혼자 골프백을 들고 서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내의 병원 진단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막 설마가 끝나는 날,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런저런 증상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허리도 뻐근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내의 웃음은
평소 웃음과 조금 달랐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된장찌개는 평소처럼 맛있었습니다. 아내 음식은 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한 번, 그리고 얼마 뒤 또 한 번.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늙었네. 평소 같으면 당신부터 걱정해. 하고 받아쳤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잠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컵을 들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눌렀습니다. 아, 설마 별일 아니겠지.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무서운 진실보다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먼저 붙잡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신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큰 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큰 병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에서 아닐 수도 있다 보다 큰 병이라는 단어를 먼저 잊어버립니다.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또 일주일,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는 평소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도 갔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TV 드라마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와? 제가 웃으며 묻자 아내도 웃었습니다. 당신 따라가는 거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제 앞에서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여행지에서 항상 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발장을 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주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무서워.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생활이 힘들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무섭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얼른 웃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검사 끝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무서웠습니다. 아내보다 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 복도 의자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잠시 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숙님,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우리 부부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날 의사가 한 말은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우리가 함께 살아온 40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훗날 그날 진료실에서 아내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산막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종이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치가 어떻고, 어떤 기능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검사가 더 필요하고, 어떤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놀라면 듣는 능력부터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제 귀에 남은 것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보호자는 의사와 통화하고 있었고, 어떤 노부부는 검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만 다른 세상으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둘 다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났습니다. 뭐가 미안해? 아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진다고? 누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말인가? 이 여자와 함께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전셋집을 얻던 날도,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도, 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도, 딸 시집 보내고 둘이 울던 날도 저는 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저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산 게 더 고생이었지.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더 크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별일을 다 겪었는데 이것도 지나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거짓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끔 진실보다
희망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 다니던 길인데도 처음 보는 길처럼 낯설었습니다. 횡단보도도, 버스 정류장도, 빵집 간판도, 꽃집도 그대로인데 왜 세상만 달라진 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손 씻고 와.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대로구나, 아직은 우리 집이구나. 그날 저녁 아내는 된장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국자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도 무섭다는 것을, 그런데도 저를 먼저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했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혹시 멈출까봐, 혹시 사라질까봐.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는 없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돈도 벌어줄 수 있었고, 집도 마련해 줄 수 있었고, 아이들도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냉장고 문에 병원 예약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가 식탁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일정이 달력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병원의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한 것이 어느 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아내가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내도 저만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막 제주도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압니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소처럼 지으려고 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다가 손에 힘이 빠졌고, 국 그릇을 들다가 잠시 멈췄고, 반찬통 뚜껑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 당신 이제 나 없으면 못 살겠네.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원래 그랬잖아.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양말 한 짝도 못 찾았고, 전기요금 납부일도 몰랐고, 반찬통 위치도 몰랐습니다. 평생 집 안의 시간은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사진, 영수증, 오래된 통장, 그러다 작은 여행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표지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펼쳐본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책자를 넘기며 웃었습니다. 기억나. 우리 여기 가기로 했잖아. 책자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섭지 고지. 우도, 성산일 출봉. 그리고 책 귀퉁이에 아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랑 꼭 가기.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 가면 되지.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아.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제주도 이야기를 몇 번 더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이제 여행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이루지 못한 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을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약도 늘어났습니다. 검사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오래된 적금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주도 여행 자금.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깨야겠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쓰려고 모은 돈이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적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언젠가 함께 걸을 해변이었고, 함께 먹을 갈치조림이었고, 함께 찍을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원비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슬프기는 했습니다. 아주 많이. 그날 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약속 하나 해. 뭔데?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나 없더라도. 저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당신 목은 남겨둬.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몫이 뭐가 있어? 다 우리 애들 줄 건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아들과 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몫은 꼭 남겨둬.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토록 진지한 얼굴이었는지, 왜 제 눈을 끝까지 바라봤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말을 떠올리며 수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상속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걱정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몇 년 뒤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이 됩니다. 오막,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정리하면 더 좋잖아요. 아내가 당신 몫은 꼭 남겨둬 라고 말했던 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는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 집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말이면 가끔 들렀고 딸도 전화는 자주 했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손주 녀석은 들어오자마자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고 있었고 딸은 영상통화로 조카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손주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잠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잘못을 숨기려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왜 그래? 사고라도 쳤냐? 아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살아 계실 때 재산 정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멈췄습니다. 상속, 그 단어는 이상합니다. 아직 살아있는데도 삶의 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형제끼리 오해 생길 일도 없고 요즘은 미리 정리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리 대화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살아 계실 때 아버지 뜻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안 돼. 왜?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직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인데 뭐. 설마. 그 말은 그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이 됩니다. 설마.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우리 자식은 안 그래. 우리는 다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결국 상속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했고, 재산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예금, 적금, 퇴직금,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날,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딸 결혼 자금, 생활비, 병원비, 수십 년의 세월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만 잡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왜 후회해? 다 우리 애들 줄 건데. 그 순간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 정말 오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은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시겠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내려놓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육막, 당신이 없는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마친 뒤에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했고, 딸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도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역시 우리 애들은 다르구나. 하지만 병은 사람의 안심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에 띄게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으면 저보다 먼저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숟가락을 드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내는 끝까지 저를 먼저 챙겼다는 것입니다. 약 먹었어. 병원 예약 확인했어. 추운데 외투 입고 나가. 아픈 사람은 아내였는데 걱정하는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언제 자기 걱정을 하지?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도 자주 내렸습니다. 병원 창문 밖으로 하얀 눈발이 흩날리던 날, 아내는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아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눈이 온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사람입니다. 여보, 눈 왔으니까 붕어빵 사와. 그리고 우리는 시장 입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사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실 창문 너머로 눈을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첫 신혼집 이야기, 아들이 태어나던 날 이야기, 딸이 유치원에서 상 받아왔던 이야기, 심지어 제가 첫 월급으로 사온 싸구려 반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해. 아내도 웃었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잘 기억해. 그날 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렀습니다. 여보. 응. 자, 앉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정말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며칠 뒤 손주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이 많이 컸네. 손주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집에 와?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저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웃었습니다. 금방 가지. 그리고 손주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너무 슬퍼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들킬까봐. 그날 밤 아내는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중에 제주도 가서 해. 아내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제주도 가서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손의 힘이 아주 조금 약해졌습니다. 정말 조금.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니까요. 저는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여보,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보,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절반이 조용히 저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친척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친구들은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빈집 하나와 저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처음 집에 들어온 날, 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목소리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절반이 조용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칠막, 아버지, 이제 큰 집은 필요 없잖아요. 장례를 치른 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조용한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주저 부딪히는 소리, 드라마 보며 웃는 소리, 화분에 물 주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집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자꾸 TV를 켜놓았습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슬리퍼를 버리지 못하고 현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문이 열리고 왜 남의 슬리퍼를 신고 있어? 하며 웃을 것 같아서 참 우스운 일이지요.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마음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상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말인데요.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긴장했습니다. 왜?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무 넓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혼자 계시기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식구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들, 딸, 아내,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였습니다. 방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자전거를 배우던 곳, 딸이 줄넘기를 하던 곳, 아내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던 곳,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만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가시면 병원도 가깝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생활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집이 필요해서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이 필요해서 그 집에 삽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을 서운함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작은 집이 훨씬 편해요. 딸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건가?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라면 뭐라고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늘 하던 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채광 좋네요. 구조 좋고 매물은 금방 나가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집은 매물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아들 키가 벽에 남아 있었고, 딸이 붙여놓은 스티커 자국이 있었고, 아내가 키우던 화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이 팔린 날, 저는 마지막으로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구는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TV도, 식탁도, 소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소리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여보, 할아버지. 오래전 목소리들이 빈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마치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은 깨끗했고 편리했고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막. 그날 주차장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한 뒤에도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은 신기합니다. 아무리 슬퍼도 밥은 먹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낸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대충 밥을 먹고 TV를 켜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드는 날들이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딸도 바빴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봤으니까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담될까봐, 혹시 귀찮을까봐. 부모는 참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눈치를 봅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부모 눈치를 보는데 늙어서는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영감님 얼굴 보기 힘드네.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경기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퍼팅을 놓쳤고 누군가는 벙커에 빠졌고 우리는 시답잖은 농담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계속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골프가 끝나면 아내에게 전화하곤 했습니다. 여보, 끝났어. 그러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타 쳤어?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말도 하지 마. 그러면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 전화번호가 여전히 휴대전화에 남아있는데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가 끝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친구 박 사장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김 사장 며느리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많이 걸으셨죠? 친구는 손주 이야기를 하며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차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누가 데리러 안 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 혼자 다닐 수 있어. 걱정할 것 없어. 그런 얼굴을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떠난 뒤 넓은 주차장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저 혼자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프장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해는 산 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백 손잡이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전화했을 것입니다. 여보, 언제 끝나? 저녁 뭐 먹을래? 아주 평범한 말.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되어버린 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것이 맞구나. 괜찮은 척했지만, 강한 척했지만, 나는 많이 외로웠구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 꺼진 집, 조용한 집, 기다리는 사람 없는 집,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아들일 수도 있었고, 딸일 수도 있었고, 손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되어도, 11시가 되어도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만 밀려나는 사람인 걸까? 그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공원 벤치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 남은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 혼자 계시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딸도 친구들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은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구막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늘 아래 혼자 계시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벤치 옆에 앉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묻자 그 노인이 웃었습니다. 나도 혼자라서 압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들도 몰랐고, 딸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던 것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고, 아이들이 멀리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말했습니다. 먼저 가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몇 년을 알았는지, 마지막이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리고 헤어질 때 노인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오세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정말로 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어느 날부터는 둘이 셋이 되었고, 셋이 다섯이 되었고, 다섯이 일곱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
자식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잘 웃었습니다. 아픈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회색 모자 노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요? 복지관 봉사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도움만 받지 말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돼 봅시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밥을 푸고 식판을 나르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급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총각 같아서 그날 저도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이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끝났나 봐.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예전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나보고 총각이래.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쪽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겠다.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다시 그 골프장에 갔습니다. 같은 친구들, 같은 코스스, 같은 주차장.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감님, 요즘 좋은 일 있어?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신막, 나는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영감님, 요즘 좋은 일 있어? 친구의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장 주차장. 몇 달 전, 저 혼자 남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바람도 기억났고, 그날의 석양도 기억났고, 골프백 손잡이를 꼭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제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지? 친구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하늘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찾았어.
친구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압니다. 사람의 말이 허세인지 진심인지. 그들은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아들 위해 살고, 딸 위해 살고, 아내 위해 살고. 그게 잘못이었다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작 나는 없더라고.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동차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시간 있으세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부터 뛰었을 것입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고, 아이들이 반가웠고, 기다리는 것이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왜?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늘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토요일 복지관 봉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안 된다.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바쁘시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바쁘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자식을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제 삶에도 약속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삶.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시네.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아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액자 위 먼지를 닦아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주도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함께 가지 못했던 제주도. 한때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함께 이루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 가보기로. 혼자라도, 아니, 어쩌면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이 여전히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가족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가족은 소중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늦게 배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모로 살았고, 남편으로 살았고, 아내로 살았고,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여유 생기면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셔도 좋고, 산책을 나가셔도 좋고, 오래 미뤄둔 여행을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첫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식도 자기 살 길 바쁘다.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세월 지나면 다 달라져.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나도 그랬고 우리 형님도 그랬고. 틀림없이 나중에 서운한 일 생긴다. 그 정도로 날 걱정해 주는 거야? 남겨. 네 목, 돈 말고 네 인생. 야, 너희들 드라마 작가 해라.